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저희 첫 번째 유튜브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모델 평가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모델 평가 지표 그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가지치기와 그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크게는 supervised learning이랑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은 또 크게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뭐냐면은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y라는 제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거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애초에 그런 제가 예측해야 되는 y가 있는 게 아니라 이 fx라는 x의 예를 들어서 분포나 아니면 군집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문제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모델들이 얼마나 이걸 잘 예측하고 뭐 잘 나누는지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 모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 평가를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걸 결국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또 평가를 하고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말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 이외에 또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또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이 저기 빨간색 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런 선이 실제로 또 데이터에 들어오면은 또 제대로 이제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훈련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네,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데이터셋을 좀 나누어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또 머신러닝 모델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냥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6대 2대 2에서 뭐 8대 1대 1 이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은 그냥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막 많이 섞여가지고 좀 편향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측정해서 이제 평균 값이랑 이제 표준 편차 값을 아래 괄호 안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랜덤으로 뽑을 경우에 시간 순이 뒤섞일 수 있어가지고 그럼 저희가 미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렇게 랜덤 샘플링 하지 않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검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뭐 1부터 10까지 시간이 있다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시간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4, 그다음에 2부터 5, 7부터 이렇게 쭉 가서 7부터 10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검증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뭐 다양한 좀 모델들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회귀 모델, 저런 이제 점들이 또 선에 이제 회귀하는 이런 모델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평가에서 쓰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일 쉽게는 이제 평균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오차들 각 점과 그러니까 각 점의 실제 값과 그다음에 예측값의 차이를 그냥 평균 내는 값으로 이제 오차를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건데요. 뭐 이제 이거의 단점으로는 뭐 부호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평균 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하는 경우에는 뭐 부호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 절대 비율 오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 이 평균 절대 오차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절대값으로만 오차를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과 2의 차이도 이래서 1이라는 숫자랑 2의 숫자 차이가 1이고 그다음에 99라는 숫자와 100의 차이가 1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비율적으로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1과 2의 차이는 두 배 차이고 99와 100의 차이는 막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닌데 이 두 개의 오차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비율에 대한 게 중요할 때 결국 이 상대적인 오차율이 중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비율을 이용해서 오차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차와 실제값의 차이, 그러니까 예치값과 실제값 차이에서 이제 실제값으로 나눠줘서 이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의 지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MSE, RMSE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유명한 지표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는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부호에 대한 영향을 없애는데요. 이건 대신에 제곱을 해서 없애줍니다. 왼쪽은 그냥 제곱해서 평균된 거고 오른쪽은 그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회귀 모델이 아니라 이제 분류 모델. 회귀 문제 말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 같은 경우도 평가가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을 평가할 때는 거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정호 행렬,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리고 저걸 통해서 이제 다 구하는 건데요. 이제 저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는 실제값, 오른쪽에는 예측값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기 플러스 포지티브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꼭 정말 뭐 맞는 게 포지티브가 아니라 그냥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주를 가지고 포지티브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예측을 아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 값을 각각 뭐 n11, n10, n01, n0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정보행렬에서 다양한 이제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민감도 또는 이제 True Positive Rat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식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n11 나누기 n11 더하기 n0 그러니까 이제 실제 포지티브 객체들 중에서 이제 모델이 얼마나 그 중에서 잘 포지티브를 예측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이도 True Negative Rate라는 건데 이건 이제 n00 나누기 n01 더하기 n00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네거티브 객체들 중에서 모델이 네거티브를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누락 또는 False Negative Rate 저건 이제 n01 나누기 n11 더하기 n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이 실제 포지티브 객체 중에서 얼마나 잘못 예측했느냐 라는 값이고요. 네 번째로는 오경보 False Positive Rate 저건 이제 n01 나누기 n01 더하기 n00 그러니까 실제로 네거티브인 객체들 중에서 얼마나 얘가 잘못 포지티브를 예측했느냐 이런 비율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분리율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상관없이 그냥 전체 모든 객체들 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됐느냐의 비율인데요. 저기서 정확하게 예측된 거는 포지티브인 거를 포지티브로 예측한 N11과 네거티브인 거를 네거티브로 예측한 N00 저 두 개가 있습니다. 저 두 개를 더하고 그걸 전체 수로 나눠주면은 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오분리율은 반대로 이제 전체에서 잘못 예측한 N01과 N10를 나눠주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눈에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뭐 너무 쉬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있는 정분리율, 저 n 없는 더하기 n 제로 나누기 전체. 이 값이 이제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정확히 맞췄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를, 그러니까 포지티브인 거를 포지티브로 잘 예측했지만, 포지티브인 거를 네거티브로 예측한 것도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잘 된 예측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BCR이라는 균형 정확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식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저 민감도 true positive rate랑 그 다음에 true negative rate 이 두 개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준다는 뜻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못 예측한 게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n은 원제로나 n 제로 원 이렇게 잘못 예측한 것들이 많아지면 저 지표의 값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저 지표가 높을수록 좋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 정분리율보다 좀 더 그런 모델이 잘못 예측한 경우를 보완한 지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저거는 n11 나누기 n11 더하기 n0. 저 값이 이제 또 앞에 있는 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랑 사실은 뭐 다른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정밀도, 프리시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n11 더하기 n01 분의 이제 n11인데요.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지표들이랑 좀 다른 지표, 처음 나온 지표인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객체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그게 진짜 포지티브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실제 앞에 있는 지표랑 좀 다른 거죠. 이 말은 결국 얼마나 또 그러니까 잘못 예측한 경우가 많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F1이라는 지표를 또 많이 쓰는데요. 이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위컬과 프리시전을 조합 평균 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높게 잘 나오면은 저희 이 모델이 그러니까 포지티브인 것을 잘 포지티브라고 말하는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네거티브인 것을 잘못 포지티브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세 개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면 범주가 꼭 이제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것도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시면은 크게 복잡한 게 없는데, 그냥 이제 개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변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에 있는 거랑 구성은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잘 구해주면은 비슷한 식으로 이 분류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UROC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ROC 커브라는 것에 이제 아래에 있는 면적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이 ROC라는 커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 기준을 컷오프라고 하는데, 이 그 컷오프는 저희가 뭐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작으면 네거티브라고 했지만은 사실 1.1보다 크면 포지티브, 뭐 1.1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지표들은 문제는 이제 컷오프에 대한 그런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하나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표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컷오프를 그냥 뭐 0부터 그냥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 그러니까 모든 컷오프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저 지표, TPR과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를 계산하고 그래프의 그 Tru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의 점들을 쭉 표시합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커브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상적인 분류기의 값은 이렇게 분류기는 저런 식으로 왼쪽, 그러니까 기역자를 거꾸로 뒤집은
저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이제 랜덤으로 그냥 분류하는, 그러니까 결국 분류기의 성능이, 분류기가 랜덤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그냥 분류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그런 이제 값들은 이렇게 이제 그냥 y는 x의 곡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이제 모든 그 true positive rate의 값은 이제 컷오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텐데 그렇게 달라짐에도 그 false positive rate가 계속 0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그냥 분류한다는 거는 둘 다 계속 같은 값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에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 이제 정호 연결에서 이제 저희가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 예측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잘못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막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를 좀 잘못 예측하더라도 정말 뭐 어떤 한 범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확하게 판단하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보다 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암 같은 거를 이 사람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람이 막 암이 걸렸는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하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이제 정말 이건 무조건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때 좀 다른 범주에 대해서 오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하나만큼 무조건 잘 맞추자 하는 그런 식으로 정확도 높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이상치 탐지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앞에 있는 저 분류 모델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상치라는 것도 결국 컷오프 이상이면은 이상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이 그냥 정확률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열이라는 뭐 그래프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AU ROC 그래프와 그냥 반대인 모습으로 네 그냥 똑같은 형태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하나는 이제 데이터셋 나눌 때 이상치가 그냥 테스트 셋이랑 학습 데이터에도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최대한 잘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서 평가한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네, 여기서 이 분류와 군집화에 대해 차이를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분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뭔가를 예측하는 문제를 하면은 군집화는 이제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새롭게 이제 얘네의 범주가 뭐냐 각각이 어떻게 나뉘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쓰는 인덱스로는 이제 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뭐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저 IC라는 저 지표가 던 인덱스인데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군집을 만들었을 때 군집 사이의 거리들 중에서 저기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은 군집 사이 거리가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모에 있는 값은 저 군집들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들. 각각의 군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값에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면은 이제 저 값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게 클수록 우수하다는 거는 결국 군집을 했을 때 이게 잘 오밀조에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잘 나뉘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클수록 우수한 군집파입니다. 말을 잘못되니까 멀리 잘 떨어져 있다. 멀리 잘 떨어질수록 군집화 잘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실허트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이제 저기 보시면은 식이 맥스 AI, BI 분의 BI 빼기 AI입니다. 여기서 AI는 이제 어떤 개체 하나를 잡았을 때 그 개체 I로부터 같은 군집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개체들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리고 B는 이 개체 I로부터 다른 균집 내에 있는 개체들 사이의 평균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네,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1장 평가하는 내용이고 머신러닝 모델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무가 거꾸로 생긴 형태인데 이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의 설명 문서를 사용해서 이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혹은 이게 어디에 포함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기를 타고 내려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딱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하나씩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여기서는 이런 선택이 됐고 저기서 예를 보면 여기서 어, 뭐 놀지 않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다음에 바람의 분야를 했을 때 이제 저기서 밑에 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의 뭐 사전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수치형 변수와 검증형 변수를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기준을 그냥 수치형이나 범주형이나 뭐 각각 따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RT라는 저것도 이제 의사결정 난무인데 저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두 가지 의사결정 나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재규적 분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영역에 속하는 하나 개체들이 있으면은 어떤 기준 변수 값에 따라서 이 둘을 나눕니다. 이제 이 나눌 때 이 자식 노드들, 그러니까 나눠진 각각의 노드들이 각각 노드들의 이제 동질성이 최대화 되도록 분기를 한다는 그런 이제 법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지치기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시키면은 거적합이라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잘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위 노드들을 좀 상위 노드와 다시 결합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진위계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 자식 노드의 동질성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위계수를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저 진위계수의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진위계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네,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데비언스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것도 뭐 앞에 있는 지표랑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트렌드로 가는 시기라서 여기서 이제 대신에 로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해서도 최대한 그러니까 동질성을 높이도록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의 이제 순도가 정말 100%가 됐을 때 종료가 되는데요. 정말 엄청 보시면 많이 나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면은 과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러가 이제 트레이닝 에러 점점 줄어들지만은 테스트할 때는 에러가 다시 늘어나는 저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트 프루닝인데요. 먼저 이제 모든 순도가 100%될 때까지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아래 있는 말단 노드들을 상위 노드로 결합하면서 이제 최대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적합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비용 복잡도라는 지표를 계산해서 좀 최저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서 검증 데이터에서 잘 못하는지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말단 노드 수가 많은지 결국 구조가 최대한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잘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 프루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최대 깊이 혹은 노드의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을 걸어가지고 너무 많이 분개하지 않도록 이제 제약을 걸어서 네, 과적한 문제를 막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 앞에 있는 의사결정 나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회귀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이제 개체들이 그룹을 이렇게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을 짓는 뿐만 아니라 그 그룹에서 이 그룹에 있는 값들은 이 그룹에 있는 개체들은 이 값이야 라고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눠 있는 트리에서 이렇게 트리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은 왼쪽으로 분기된 애들의 값은 뭐 0.807이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한 노드 안에 있는 저 개체들의 평균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최대한 불순도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트리를 분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도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저 평균과 그 결국 평균 개체들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 노드가 예측하게 되는 값인데요. 이 노드가 예측하게 되는 값이랑 실제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제 그 오차를 제곱해서 썸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의사결정 나무는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에 대해 설명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특별한 통계적 가정, 그러니까 뭐 이게 정규 목표를 따른다,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측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냥 나눠서 어차피 결국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모델을 구축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분기를 할 때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어드밴스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기본 베이직 아이디어인 앙상블 러닝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 앙상블 러닝은 여러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정확한 예측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별 모델은 좀 서로 적절히 달라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를 좀 쉽게 비유해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앙상블의 종류로는 보팅, 배깅, 부스팅, 그리고 스태킹이 있고 좀 각각의 방식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에러 텀을 아래와 같이 디컴포지션해서 바이어스의 제곱 플러스 베리언스로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의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 가운데 있는 회색 원이라고 하고 모델이 이제 예측하는 결과를 이 초록색 원이라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진 이런 값들을 예측하면은 우린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모델이 예측하는 이 원들이 퍼져 있으면은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합니다. 우린 결국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그 표본의 분산이 줄어들잖아요. 이거에서 좀 유추를 해서 여러 개의 분류기가 이제 결합이 되면은 베리언스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팅과 배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다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떠올릴 수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앞서 틀린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하고 바이어스를 줄이자는 것이 이제 부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여러 개별 모델을 예측해서 베리언스를 줄이고 그 예측치들 간의 균형을 잡는 메타 모델로서 바이어스를 또 줄이자는 이런 스티킹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부팅입니다.
보팅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가진 분류기를 학습시킨 결과를 종합해 최종 예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 보팅은 다수의 클래시파이어의 예측 결과 값에서 다수별로 최종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소프트 보팅은 그 예측 결과 값이 확률이어서 그 확률을 가중 평균하여 최종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은 여기 예시를 보면 이제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데이터 샘플에 대해 베이스 러너 1, 2, 3이 이제 각각 0.49, 0.45, 0.90으로 확률을 예측했는데, 이 태스크는 0하고 1 사이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여기서의 컷오프는 0.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가 0.5다 보니 베이스 러너 1하고 베이스 러너 2는 이제 각각을 이제 클래스 0으로 분류한 거고, 베이스 러너 3은 클래스 1로 분류를 하게 된 거여서 하드보팅을 하게 되면은 2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클래스 제로로 분류를 하고, 소프트 보팅 같은 경우는 각각의 확률 값을 3분의 1씩 가중평균을 해서 0.6일이 나와서 컷오프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1로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이제 무엇이 좋을까요? 각각의 방법에는 좀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하드보팅 같은 경우 어떤 클래스 자체를 예측하면 되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이런 걸 구할 필요도 없고, 그 무엇보다 소프트 보팅에서는 여기서는 쉽게 각각의 가중치들을 3분의 1을 곱해서 했지만, 이 좋은 가중치가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그래서 좀 더 하드보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분류기에 예측 신뢰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소프트 보팅이 더 높은 정확도를 알려준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소프트 보팅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예시에서도 보면은 사실 기준이 0.5여서 그렇지, 이 0.49하고 0.45도 매우 클래스 1에 사실 근접한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이 클래스 1로 분류되는 게 타당한데, 하드보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소프트보팅이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깅입니다. 베깅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줄임말로 여러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 학습한 후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팅과 비교했을 때 베깅은 이제 보팅에서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가진 분류기를 쓴다는 것이 특징이고, 베깅은 이제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이제 학습 데이터를 달리하면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베깅입니다. 또 베깅은 복원 추출과 개별 모델 학습, 결과 결합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특히 베깅에서는 에러를 측정할 때 그 부트스트랩 당시 뽑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검증 집합으로 사용하는 아웃 오브 백 에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 언급할 이 레오 브레이먼의 논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검증 집합으로 이렇게 성능을 측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키폴드 교차 검증 이걸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웃 오브 배그 에러는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유용하게 더 정확하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깅 방식을 트리 제어 메소드와 결합시킨 게 랜덤 포레스트가 되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주로 구현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 사이킨런에서 기본 부트스트랩 파라미터를 보면은 총 100개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값은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 좀 설계하는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트스트랩별로 예측치를 평균하기 때문에 베리언스 감소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베깅에다가 여러 결정 트리 간의 상관관계를 줄이는 방법도 도입을 하는데, 각 노드에서 분할할 때마다 전체 피처 개수가 P개라면은 루트 P개를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분할점을 찾습니다. 이 방식이 왜 먹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성적으로는 그 이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달리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피처가 존재하면은 사실 트리들 간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을 하다 보면 이런 피처들이 이제 선택되고 선택 안 되고의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트리 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고, 또 이제 정량적으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살펴보면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상한값에 이 로바가 존재하는데 이 로바가 예측 확률간 상관계수의 평균값이어서 결국 무작위로 피처 셀렉션을 하면 트리 간 상관계수가 줄어들어서 예측 확률간 상관계수 역시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 어퍼 바운드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 예측하면서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오류를 개선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위크러나라는 약한 학습기는 랜덤 모델에 비해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는 모델이라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0.5에다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팅 같은 경우는 단순 모델을 학습하고 오류에 따른 대처를 한 다음 학습을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오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에이다 부스트이고 그다음에 잔차를 학습하여 개선하자는 것이 이제 GBM, XGBoost, AGBM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좀 틀린 데이터를 통해 이제 새로운 그 가중치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또 학습시키자. 예, 순차적으로 학습시키자. 이게 이제 에이다 부스트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 실제 값의 차이인 잔차를 입력받아서 잔차를 학습해보자. 이 방식이 이제 GBM, XGBoost, LGBM의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다 부스트입니다. 에이다 부스트는 어댑티브 부스팅이라 불러서 틀린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해보자가 이 방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분류 기준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클래스는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는 마이너스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그라미 수져 있는 틀린 예시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들은 다음번 학습될 때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에서 틀린 이 마이너스 3개에 대해서는 다음번 학습할 때 이제 큰 가중치를 부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확률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는 이제 정량적으로는 이런 식을 거치게 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입실론 i가 오류율을 의미해서 0과 0.5 사이가 되고, 이 알파는 모델의 신뢰도여서 이제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yi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고, hxi가 모델의 예측한 값인데, 결국 y 곱하기 h가 이제 정확히 예측을 하면은 이 값이 양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알파 t가 곱해서 이 지수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익스포넨셜 값은 1보다 작아져가지고 그 이전에 나올 확률에 비해서 더 작아지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됩니다. 반대면은 여기가 1보다 커가지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GBM입니다. GBM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부스팅이 결합한 방식입니다. 에이다 부스터와 달리 위크러너에 대한 피드백이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잔차와 경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 스퀘어 에러에서는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에러에 대한 식을 작성해 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 FSI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잔차의 식이 나오고 네, 마이너스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잔차가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저희가 원래 모델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 두 개의 모델을 합했을 때도 못 맞추는 부분에 또 새로운 모델 합쳤을 때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들면서 이 에러를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회귀 모형에서 특히 여기 잔차가 완벽하게 로스 펑션의 편미분한 값에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스퀘어 로스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맞는 그 로스의 특징, 그 앞선 발표에서도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로스들만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로스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좀 더 언급을 해보면 만약에 실제 값이 이렇게 3.5, 2.5, 7.9, 4.5고 예측값을 이렇게 예측을 했다 했을 때
MA와 RMSE, RMSLE의 각각 특정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 사각형을 보면은 MA 같은 경우는 이제 0.5만큼 이 샘플에 이렇게 예측한 것에 대해서 0.5만큼의 차이, 그다음에 7하고 8만큼 예측한 것에 대해서 1만큼의 차이를 가져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두 배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 RMS의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이제 4배가 되어서 큰 오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사각형에서 RMSE와 RMSLE를 비교해 보면 RMSE 값은 두 케이스에 대해서 같지만 이 RMSLE는 프리딕트 밸류가 5.5로 액츄얼 밸류인 5보다 크게 되면은 비교적 작은 값을 갖게 되고 프리딕트 밸류가 2이고 액츄얼 밸류가 2.5여서 실제보다 작게 예측을 하면은 큰 로스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MSLE 같은 경우에는 언더에스티메이트에 대해 높은 페널티를 매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별로 좀 특징이 있어서 이런 어떤 상황에 맞게 뭐 어떤 태스크의 목적에 맞게 각 로스의 의도를 살려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BM에 또 사용되는 테크닉으로는 서브 샘플링과 슈링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KAG인데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팅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 일부만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 백인과의 차이점은 이제 좀 보온 추출이 아니라 비보온 추출을 한다는 점이고 시링키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더할 때 이제 가중치나 에타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여서 쭉 반복되더라도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항상 이 에타가 존재하게 되어서 개선될 때 이제 스텝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XG 부스트입니다. XG 부스트는 효율적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으로 정교화와 분할 알고리즘을 통해 높은 성능과 빠른 학습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GBM에서는 이 정규화에 대한 텀이 없어가지고 좀 한계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XG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 로스 펑션의 식을 보면은 그 트리의 개수에다가 개수만큼에 비례하는 그다음에 레귤라이즈드 텀 그리고 트리 각각의 웨이트의 제곱에 비례하는 또 레귤라이즈드 텀이 존재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교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리기얼 알고리즘이다 보니 어디서 분할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데이터가 정렬된 상황에서 스플릿 파인딩 알고리즘을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이 어프로시메이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은 모든 부분에서 각각 분기를 해보고 이 정도 이득이 있네 해가지고 가장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이득이지만 이제 현실적인 계산량이 너무 많은 문제다 보니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이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찾은 다음 거기서만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방식이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경우 이제 글로벌 프로포설과 로컬 프로포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글로벌 프로포절 같은 경우 한 번에 모든 스플릿 포인트 후보군을 제시한다는 점, 그다음에 로컬 프로포절 같은 경우 매 이터레이션마다 스플릿 포인트 후보군을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예시를 좀 보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 정렬된 데이터를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각 10개마다 다 비교했을 때 여기가 가장 최적이어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나눠진 이 2분의 n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 10개를 나누지 않고 여기서 나눴던 그 포인트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글로벌 프로포설이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로컬 프로포설 같은 경우는 이 나눠진 절반의 데이터셋에 또 10개를 나누게 되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여기서 또 이제 스플릿 포인트 후보군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이제 로컬 프로포설이 글로벌보다 계산량이 많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XGBoost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 로스를 통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그젝트 그리디가 될 거고, 이 로컬과 글로벌의 방법도 이제 모두 이제 이그젝트 그리디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이 EPS라는 파라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EPS는 얼마나 잘게 나눌지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EPS 분의 1이 이제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한 캔디데이트 포인트의 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은 로컬 같은 경우에는 EPS가 0.31대 최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한 번 분해를 할 때마다 3개 정도의 캔디데이트 포인트를 두어서 이제 계속 비교를 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3개만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반면에 애초에 그냥 나누는 거를 EPS가 0.05니까 20개씩 했다는 거죠. 20개씩 나누어서 후보군을 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게 자르고 그냥 너네 이거 다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성능, 이제 셋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글로벌 프로포설은 이제 병렬화까지 가능하다 해서 결국 글로벌 프로포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XG 부스트의 기능으로는 Sparsity Aware Split Finding이 있습니다. 엑스지부스트 그 논문에서 말하길 현실의 데이터는 스퍼러스한 상황이 매우 많기 때문에 디폴트 디렉션을 정해주자라는 얘기를 해서 별축지들을 모두 왼쪽으로 보냈을 때 스코어를 한번 측정을 하고 그다음 별축지들을 모두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스코어를 두 개를 측정해서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별축지는 무조건 한쪽 너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게 엑스지부스트의 내용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LGBM에 대한 내용입니다. 엑스지 부스트는 그 알고리즘을 설계했을 때 이제 레벨 와이즈 균형이 아니라 균형 트리 분할이어서 트리 균형이 최대한 맞도록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LGBM 같은 경우는 리프 와이즈 분할이라 해서 리프 중심으로 그냥 손실이 가장 최소화되는 그 지점을 계속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LGBM 같은 경우는 어떤 균형 이런 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더 깊게 만들어지는데 그 대신에 그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 균형 맞추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LGBM에서 주로 쓰이는 테크닉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사이드 샘플링이라는 GOSS가 있는데 약간 에이다 부스트 내용처럼 비슷하게 못 맞추는 데이터를 더 강조하자라는 내용이어서 그 잔차가 이제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니 높은 그레디언트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잔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상위 100% 애들은 100A%에 해당하는 애들은 모두 학습하자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로우 그레디언트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잔차가 적다는 거니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의미해서 나머지 101-A%에 대해서는 100B%만 샘플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로스에 대해서만 B분의 1-A를 곱해줘서 그냥 가중치로 이제 보완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는 EFB인데 이 내용은 이제 상호 배타적인 변수들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서 피처의 수를 줄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호 배타적인 변수들은 동시에 0이 아닌 값을 갖지 않는 변수들을 의미하는데 뭐 하나만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배타적인 변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알고리즘은 그리디 번들링 의샘플이라는 알고리즘이어서 사실 그 이제 컨플릭트라는 게 두 변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 이제 1회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것을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컨플릭트의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큼에서만 허용되는 그런 번들스를 그리드하게 찾자는 내용이 이 알고리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디하게 하는 이유는 최소 번들수를 구하는 게 이제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어서 당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디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알고리즘 얘기를 해보면 디그리라는 것을 정의해서 이제 한 노드에 연결된 엣지들의 웨이트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그 컨플릭트의 수를 얘기해서 이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웨이트들을 이게 각각 다 합하고 그 큰 순서대로 이제 번들을 하나씩 부여를 해줘서 만족하는 번들이 없으면 새로운 번들에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번들을 나누면은 원래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칠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멀징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피처를 합치게 되죠. 1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피처를 합칠 건데, 우리가 이제 기준 피처를 1번, 2번으로 선정을 하고, 만약에 기준 피처의 값이 있다면은 기준 피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1사 같은 경우 기준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지만 기준 피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2, 3의 경우도 기준 피처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기준 피처의 값이 0이면은 기준 피처의 최대값을 다른 피처에 더해주게 되는데, 여기 0일의 예시를 들면은 기준 피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기준 피처 중에서 최대값이 이 3을 x4에 해당하는 1에 더해줘가지고 여기 값이 4가 되어서 서로 겹치는 값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머징 알고리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기본 학습 모델로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한 예측을 하고 메타 모델을 훈련한 다음 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모델로 예측된 값들이 메타 모델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특징인데, 이 오른쪽 아래 예시를 들어보면 이 기본 모델인 KNN, LR,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다음에 RF, 랜덤 포레스트랑 XGBoost가 각각 예측한 값들이, 이게 트레인셋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각각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이렇게 또 4개가 있겠죠. 근데 이 메타 모델은 여기 있는 그 예측값들을 입력받았을 때 이 Y 트레인의 값이 얼마일까? 이거를 학습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각 모델이 이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 최종 데이터는 얼마야 하는가를 이제 메타 모델을 학습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이 네 모델로 만든 이 네 개의 데이터셋으로 Y 트레인을 예측했으니 너네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 이 네 개를 주어지면은 메타 모델은 이제 Y 테스트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테이킹 같은 경우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어서 이게 바이어스를 줄이는 목적이 되고, 역시 많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리언스 역시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프트 보팅과 조금 차이점을 얘기해 보면, 아까 소프트 보팅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얼마나 매겨야 되는지, 적절한 가중치, 좋은 가중치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태킹 같은 경우는 그 가중치 자체를 그냥 모델 하나를 주어서 해결하자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는 끝났고, 여기 아래 출처들과 네, 데이터 마이닝법 수업 자료,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책을 위주로 만든 자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